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제 이슈를 두 가지를 뽑았는데, 하나는 경제심리지수가 지난달에 비해서 1포인트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BSI 지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지만, 경제 심리를 나타내는 ESI 지수는 과거 10년 평균 대비 이번 달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다 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강해지겠죠. 아무래도 달러 예금 금리를 높여주니까 달러 표시 이런 채권들이 상당히 가치가 더 올라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를 결제하는 원자재 같은 경우, 즉 석유라든가 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가치 하락이 어쩔 수 없겠죠. 특히 주목할 점은요, 세계 양대 경제 축이죠. 중국을 뺀다고 하면 이제 유럽과 미국인데, 이제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반면에 유로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달러와 유로화는 대척점이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유로에 1.4달러였습니다. 1유로 1.4달러. 근데 지금은 1유로 이퀄 1달러 시대가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미국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데 반면에 유로화는 마이너스 금리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럽 중앙은행에서 ECB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0.2%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2%. 이 부분에서 다시 0.1 내지 2%포인트를 더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비를 좀 장려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서 심지어 마이너스 시켜가지고서 예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럽 은행들이 그 중앙은행에다가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지불 준비율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랬을 때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할수록 예치금을 내버려야 되고 그걸 이자를 받지 않고, 그럼 당연히 그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시중에 풀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때 실제로는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예금주들한테. 그럼 예금을 빼버릴 수 있겠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침대 매트리스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금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주게 되면 예금을 하지 않고 당연히 소비를 한다 이게 아니고요. 예금하지 않고 침대 밑에가 넣어놓는다는 거죠. 장판 밑에 넣어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자금을 금리를 마이너스 시켜가지고서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하는 정책이 먹히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스위스 같은 나라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행 예금 이자는 여전히 플러스라는 겁니다. 지금 소액이라도 이자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금 이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금 이자 주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못 내리는 겁니다.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부분이 은행이니까. 즉 중앙은행에서는 마이너스 금 내렸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여전히 조금이라도 플러스 이자를 주고 있고, 따라서 대출 이자율은 내리지 않고 이런 입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전문 용어로 그렇습니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유로화와 달러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즉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또 페리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유로화와 달러의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곧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2014년도 중반부터 2015년도 한 9월 정도까지 해가지고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랬을 때 나간 돈이 총 2,3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원래 7,500억 달러인데 그 2,300억 달러가 다시 미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가지고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서 운용되는 자금이 7,500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다시. 따라 3분의 2가 또 돌아갈 예정으로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신흥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 폭락이라든가 자산가치 하락이라든가 또 환율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걱정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의 모든 그런 이벤트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누가 얘기하는데 지표 국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바라보면 세계의 모든 그런 이벤트들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만만치 않을 걸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하고 똑같이 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계부채라든가 또는 이제 내년부터 2016년부터는 해외 주식의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달러 퍼내기를 좀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달러가 이탈하는 거, 우리나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달러에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좀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는 현재 1.5%인데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가요. 이 부분 상당히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뭐 일부는 뭐 0.25%포인트가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7대 경제지표 30가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를 턱걸이했습니다. 사실 1년 동안의 과거 0%대로 상당히 낮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있죠. 석유류하고 식품 뭐 이런 농산물을 빼게 되면 여전히 2% 중반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죠. 그 뭐 응답하라 1988 보시게 되면 88년도에 물가를 여러 가지 보인 지표가 있더라고요. 보면 뭐 짜장면 값은 뭐 5배 올라갔고 또 시내버스 요금은 9.2배 올라갔고 뭐 라면 한 봉 값은 100원에서 뭐 560원이니까 5.6배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음마아파트가요. 1988년도에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한 10억만 보더라도 20배 이상 올라갔죠. 여전히 이렇게 물가 부분은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106 정도로 지난달에는 105였습니다. 그런데 BSI 지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이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CEO 분들에게 했더니 71에서 68로 한 달 만에 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뭐 104달러 해가지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는 어떤 무역 강국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사실 수출이 증가하는 것보다 수입이 감소하는 게 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부터 해서 홍콩 항생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내렸죠. 코스피와 홍콩 항생은 2% 정도대가 내렸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폭 올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캔들 차트를 봤을 때 변동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즉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낮긴 한데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표 금리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소폭이나마 좀 상승을 했고요. 또 은행 대출 금리죠, 코픽스 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신규 취급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계속 역사적인 뭐 이게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조금 뭐 거의 표시는 안 나겠지만 좀 올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기준금리와 별도로 시중에서 미국 금리 인상 우려를 미리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이나 상호초은행의 초금리는 매우 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사실 어떤 그런 국가 간의 그런 돈을 교환할 때 가격이지 않습니까? 1달러에 1,154원으로 지금 한 달 평균이 11월 평균이 나왔는데 그전 달 비해서 9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계속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가 빠져나갈 우려가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달러 예금했을 때 가령 2, 3%를 주는데 우리 원화 예금했을 때 1.5%밖에 안 준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조건 떠나가지고 금리 차이만 가지고도 달러가 해외로 이탈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통화량 보시면은요. M2 증가율이 9.4% 여전히 풍부한 시중 자금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식 관련해서는 좀 약간 불리해졌습니다. 약보합으로 세 가지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들이 좀 약간 주춤하는 모습, 좀 약간 후퇴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분에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로 결제하는 자산, 즉 원자재, 특히 석유와 금 시세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달러가 유통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달러가 양적 완화가 끝났으니까. 그걸 금리 올리게 되면 달러로, 즉 달러 예금, 달러 채권 쪽으로 돈을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를 결제하는 그런 원자재 같은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덜 하겠죠.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은 좀 더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일부 뭐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투자은행에서는 앞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20달러까지 내려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오펙이죠. 석유 뭐 생산국 기구에서 감산하자 하는 부분이 잘 안 되죠. 이 부분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외에서 국채를 발행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쪽은요. 지난달에 비해서 0.1%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물론 올해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역대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그런 물량이 이제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입주할 때가 되면 가령 2, 3년 후가 되면 그때는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대출도 많이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잘못하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 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던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좀 주택값이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라고 하면 지금 무조건 집을 살 때라고 봅니다. 즉 예금리가 낮으니까 20, 30년짜리 장기 모기지론을 받더라도 이제 고정금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금리 변화에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 가면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주택 매매 가격이라든가 전세 가격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이때 저금리 즉 고정금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